테슬라의 반격, 유럽서 1700만원 낮춘 모델 Y 출시. 야, 이게 아무리 유럽 가격이라 해도 1700만원이 낮아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나요? 테슬라가 모델 Y 주니퍼에 저가형 트림인 스탠다드를 추가했는데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까 국내 출시 가격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이오닉 5나 EV6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저렴한 건 물론이고 이게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 집중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침 최근 EV5 국내 출시 가격을 가지고도 갑론을박이 워낙 치열해서 오늘은 모델 Y 주니퍼 스탠다드의 국내 출시 가격을 예상해보고 현대기아차가 견제해야 할 부분은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진짜 맞아? 리스트료도 싸고 출고도 빠르고 초기 비용도 없다고? 이 가격이 맞아? 조건은 좋은데 막상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를 않아. 광고만 믿고 차 구매한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 많이 보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BPD 오톱. 우리가 약속한 건 간단해. 국내 최저 수수료는 기본이고 견적서도 숨김없이 투명하게. 신차 검수부터 신차 패키지까지 우리가 다 준비했어. 누구보다 많은 차를 리뷰한 BPD가 이제 시동 거는 순간까지 책임질게. 리뷰 끝, 출고 시작. BPD 오토. 모델 Y의 만듦새나 상품성 이런 건 사실 지금 주제에서 논의해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전세계 판매량이 증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 전기차보다 많이 팔리고 있으니 말 다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판매량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차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판매량을 기록하는 차라면 이 차가 왜 잘 팔리는지에 집중하는 게 더 의미 있는 토론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스탠다드 모델은 그냥 딱 보급형 모델처럼 생겼습니다. 비유하자면 택시나 렌터카로 보급이 많이 될 만한 차처럼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주간 주행등도 짧아졌고 주니퍼의 상징이라 할 수 있었던 중앙 테일 램프도 사라졌습니다. 프렁크도 마감이 진짜 깡통 모델 그 자체고요. 실내는 센터 디스플레이는 유지됐지만 시트 조절 버튼이 사라지면서 디스플레이에서 조절하도록 바뀐 점이라던가 센터 터널도 횡해졌고 뒷좌석 디스플레이도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1700만원이나 저렴해진 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아무리 옵션을 뺐더라도 1700만원이나 저렴해졌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나 싶기도 합니다. 가장 궁금한 건 국내 출시 가격인데 이건 일단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 포함 4700만원 전후로 예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거는 간단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돼야 우리나라 보조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요. 유럽 시장 기준으로는 RWD 모델 대비 20% 정도,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10에서 11%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대략 이 정도 인하될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된다면 4600만원 선까지도 가능하다는 거겠죠. 이게 얼마나 저렴한 건지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중형 SUV에 전기차잖아요. 심지어 수입차고요. 아이오닉 5 시작 가격이 4700만원이고 EV6 시작 가격이 4660만원입니다. 최근에 그렇게 말이 많았던 EV5도 시작 가격이 4855만원이라 보조금을 포함한다 해도 가격 범위가 겹치고 경우에 따라 테슬라가 오히려 더 저렴한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스탠다드 모델이지 그렇다고 RWD 모델하고 갭이 엄청 큰 깡통 모델 수준도 아닙니다. 유럽에 출시된 스탠다드 모델은 앞에서 말한 2열 터치스크린이나 통풍 시트 같은 것만 빠졌지 열선 시트나 전동식 사이드 미러, 차로 유지 기능 같은 건 남아있어서 완전 깡통은 아닌 중간급 옵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 보조금을 포함한다 해도 국산 동급 전기차와 가격 범위가 심하게 겹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테슬라가 더 저렴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 소비자들 관심도 끌어모으고 있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 한번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보급형 모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해도 어떻게 한국에서 한국 자동차보다 저렴하게 팔 수 있냐는 거죠. 이게 구분해서 보면 흥미로운 포인트가 꽤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테슬라 내부적 요인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공급망과 제조 공정 단순화 그리고 판매까지 모든 게 내재화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공급망과 제조는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죠. 모터부터 인버터, 소프트웨어, OTA 시스템, 심지어 배터리셀 일부도 자체화해서 내재화 범위를 다른 브랜드보다 광범위하게 늘려놨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품 마진이나 조달 변수 같은 걸 대응하기 쉬워지고 입맛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빨라집니다. 공정을 단순화한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수리비 상승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형 주문 몇 개로 차체를 통합하는 기가 캐스팅 도입 이후로 가격이 안정화된 건 사실입니다. 테슬라 가격은 시가라면서 조롱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저가형 모델까지 도입할 여유가 생긴 거니까요. 여기까지는 이제 생산 과정이고 그 이후에 판매 과정도 비슷합니다. 옵션도 딱 제한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모든 걸 판매합니다. 모든 과정을 온라인과 전화로만 해버리니까 가격도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재고와 수요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공급도 다변화해두다 보니 가격 변동이나 공급 리스크도 결과적으로는 분산시킨 게 됐습니다.
즉 생산부터 판매 그리고 사후 대처까지 대부분의 단계를 내재화하거나 리스크를 분산시켜 놓으니 다른 브랜드보다 변수나 리스크에 대응하기도 쉬워진 거죠. 두 번째는 외부적 요인인데요. 중국 생산 비중을 늘린 게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 전체를 관통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중국 생산이 주는 이점은 너무 명확하죠. 초대형 규모로 공장을 지을 수 있고 동시에 생산 단가 자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는 거죠. 상하이 같은 경우는 테슬라 최대의 공장이기도 합니다. 연 90만에서 95만 대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기지고요. 대량으로 생산하면 회사 입장에선 뭐가 좋나요? 고정비를 낮출 수 있고 부품이나 물류망도 현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LFP 배터리 채택으로도 이어지는 건데 저가형 모델에 LFP 배터리를 장착하고 마침 이 LFP 배터리는 중국 기업들이 강세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을 더 확실하게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중국을 수출 허브로 삼고 상하이에서 생산한 차를 유럽, 아태, 호주, 뉴질랜드 이쪽으로 대량 수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덕에 누적 수출 대수도 100만 대를 돌파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만 중국을 생산 기지화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가자면 테슬라는 미국 기업입니다. 즉 자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중국을 생산 기지로 삼고 있다는 건 이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관점과 연결되는 지점인데 판매 전략 관점으로 보면 각국의 보조금 룰에 맞추기 좋은 조건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낮은 가격 범위가 넓어질수록 각국의 보조금 기준을 맞추기가 쉬워집니다. 예컨대 A 국가는 보조금 기준이 55,000달러고요. B 국가는 50,000달러, C 국가는 35,000달러래요. 그럼 A와 B 국가는 중간급 모델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C 국가는 최하위 트림을 보급하면 되는 거죠. 이건 실제 테슬라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유럽 죄다 보조금 기준이 다르고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는 아예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거나 중국 생산 모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애초에 스탠다드 모델의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미 자체적으로 보조금 영향권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각국의 보조금 영향권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났느냐도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로벌 브랜드라면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현대기아차는 이게 불가능하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이미 완벽한 조건을 갖춘 상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으로 본 조건들 뿐만 아니라 판매 이후 운전자들의 자동차 생애 주기까지도 아직 테슬라를 따라갈 브랜드가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반 판매 기준으로 생산부터 판매 그리고 운전자의 주행과 충전까지 모든 걸 테슬라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봐도 무방하잖아요. 여기에 저가형 모델은 아예 로보택시 같은 걸로도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나 렌터카, 택배차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게 생겼습니다. 단순 할인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가격 포지션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에 이미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했다는 점도 하드웨어 마진을 그만큼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FSD나 커넥티비티 구독 같은 걸로 총 마진을 채우는 구조도 한몫하고 이 덕에 표시 가격을 더 과감히 낮출 수 있게 된 거죠. 일단 확실한 건 내연기관차와의 기준을 완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격면에 있어선 현대기아차도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진 거죠. 너무 당연한 게 같은 전기차 시장에서 비슷한 포지션에서 싸우는 차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전기차는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내는 정부 규제 같은 걸로 방어막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 단위로 본다면 글쎄요, 이미 FSD를 쓸 수 있는 국가들이 널렸고 벤츠나 BM 같은 유럽 브랜드들도 FSD급 기술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유럽 브랜드들이 합심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공수가 바뀌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이게 점점 축적이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모델 Y 스탠다드만 봐도 국내 브랜드 전기차랑 가격 범위가 심하게 겹칩니다. 국내 브랜드 입장에선 가격을 조금만 비싸게 내놔도 야, 아무리 그래도 수입차보다 비싼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올해가 유독 치열하기도 했고 현대기아차가 특히 최근에 아이오닉2 콘셉트 같은 것도 공개를 했잖아요. 아마 조만간 현대차 그룹에서도 비전 제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라는 제품을 넘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같은 큰 발표도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델 Y 스탠다드가 출시되면서 테슬라가 이번에도 1위 자리를 굳힐 수 있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